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드립니다. 대상관계 공부해보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컴버그 책 보고 있지요. 오늘은 10장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는 이제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고요. 이제 후반부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이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가 임상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임상 사례를 통해서 컴버그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사 동일시라는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임상 현장에서 내담자가 던지는 그 무의식적인 징후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거기 그 부분입니다. 자, 투사적 동일시 개념은 멜라니 클라인에 의해서 처음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어 기제거든요. 자, 먼저 투사요. 이건 좀 더 성숙한 형태의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경험 있죠. 분노라든지 좌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포라든지 불안을 경험하면 자아가 약한 아이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의식에 억압을 해둡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적정한 대상이 나오면 자기의 이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립니다. 투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은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거리를 둡니다. 그냥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는 투사 형태가 있고요. 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은 자, 이 내담자 어린아이가 수용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경험을 또다시 역시 방어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기제를 쓰는데요. 이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 불안과 공포, 그런 허기짐 같은 거, 우울 같은 거를 던져놓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대상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게 투사하고 던져놓고 그 대상을 통제하는데요. 대상과의 실제 상호작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투사한 내용을 대상이 경험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것들, 내가 공포스러운 것들을 상대방에게 던져놓고 상대방이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무력함의 감정들이 들어와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자, 이 원시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 내담자들, 무의식에 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상담가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느끼게 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 안에 무의식 안에 무엇가 있는지 우리 그 상담가들이 그 반응을 통해서 상담가들이 내담자 안에 있는 무의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통들을 같이 공감해내면서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정신분석에서는 치료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 투사의 개념, 그러니까 투사는 그냥 던져놓고 자기는 거리를 두고 자기는 상관없다는 짓이 하는 거예요. 근데 투사적 동일시는 상담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방어 기제를 이렇게 우리 내담자들은 사용을 하는데 요 사용하는 게 투사를 사용하느냐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느냐 요거는 심리 발달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이 정신증적인 인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 정신분열증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현실 검증 능력이 결여되어 있죠. 이런 분들은 대체로 투사적 동일시를 주된 방어 기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혼돈 상태에 있죠. 근데 이게 참 괴롭지 않습니까? 이 혼돈 못하는 구별 못하는 이 혼동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투사적 동일시를 필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해서 공격성을 자기 바깥에 두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구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방어 기제로서 이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인격 조직을 가지는 환자들은요.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어 기제보다는 더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이 투사적 동일시 입니다. 자, 경계선적 병리를 가진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좋은 자아 상태 그리고 전적으로 나쁜 자아 상태 사이에 분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합니다. 전적으로 좋은 건 내가 가지고요. 전적으로 나쁜 거는 상대방에게 던지기 위해서 이 분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투사적 동일시는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정신분증이지요. 그런 사람들한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투사적 동일시로 인해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경계선 환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현실 검증 능력의 약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잘 분석하고 해석하면 이걸 다 통합해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치료가 되고 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투사라는 거는 신경증 조직에서 많이 씁니다. 신경증적 인격 조직을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바로 이 투사지요. 그러니까 투사지만은 이 신경증적 인격 조직을 가진 사람들도 분석하는 과정에 퇴행이 일어나면 투사적 동일시 기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는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투사는 기능 수준이 좀 높은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나고요. 투사적 동일시는 경계선 및 정신증적 인격 구조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 무의식에서 깊은 곳에 전 언어기에 병리가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지요. 자, 투사적 동일시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이지만 반드시 정신증과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 검증 능력이 사라지고 구조적 관점에서 자기 및 대상 표상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정신증에서만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경계선 인격 조직에서 사용되는 투사적 동일시는 현실 검증 능력을 유지하고요. 구조적 관점에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사이의 경계를 존속시킵니다. 그리고 치료 기법을 통해서 특정 치료 기법을 통해서 어떤 해석이 주어짐으로써 그걸 잘 다루어지면 현실 검증 능력과 환자의 자아를 이렇게 통합해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치료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투사적 동일시를 잘 사용해서 잘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의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경계선 인격 조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투사적 동일시를 잘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 투사적 동일시를 우리가 잘 해결해주면 해석해주면 얼마든지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컴버거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신경증에서의 투사적 동일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제 투사로 대체가 되지요. 자, 이건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퇴행이 되어질 때는 이렇게 심한 퇴행이 될 때는 이렇게 이 사람들도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사적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투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간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